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 혈액종양내과에서 유방암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김희준입니다. 저는 오늘 이 유방암 환우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을 미리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씩 답변을 해드리는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오늘 그 자리에 우리 중앙대학교 병원의 방사선종양학과 최진아 교수님이 같이 해주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사선 종양학과에서 우리 환우분들의 방사선 치료를 책임지고 있는 최진화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제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유방암 환우분들 궁금하신 것에 답변을 해드리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도 잘 아시죠? 저희 유방암 환우분들이 가장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가족분들의 지지도도 굉장히 높아서 오늘 질문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저희 열심히 질문에 답변해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저희가 진단 파트, 치료 파트, 관리 파트 이렇게 나눠 갖고 이제 진행을 할 건데요. 이제 첫 번째 진단에 관련된 질문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질문은요. 진단 후에 수술도 하셨고 림프절 전이가 없는 1기 환자분이시래요. 항암 치료, 호르몬 치료까지 하고 계시는데 최근에 갑자기 갈비뼈 통증이 생겼다고 전이가 된 건지 아닌지 굉장히 무서운 마음이 드셨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유방암 환자가 느낄 수 있는 증상이 있는지 문의를 하셨어요. 네. 아무래도 유방암 환자분들이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정보 많이 얻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유방암은 뼈로 전이가 잘 된다. 이런 정보들이 워낙 많이 있으시고 또 유방암 환자분들은 1기였어도 전이가 된다. 이런 말씀들이 되게 많이 인터넷에 돌아다녀서 여러 가지로 걱정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이의 증상이라는 거는 이제 전이가 어디에 발생됐느냐에 따라서 증상이 각각 다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뼈전이 같은 경우는 그 뼈가 위치한 자리에 통증이 이제 있는 게 가장 주요한 증상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통증의 양상을 저희가 조금 잘 봐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통증이 생겼는데 그 통증이 좋아지지 않고 점점점 악화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충분히 좀 뼈전이를 의심해 볼 만한 그 이유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 이벤트가 없이 발생되는 통증, 그러니까 골절 부딪혔다거나 이런 경우는 이제 그거와 관련된 통증일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통증은 또 뼈전이를 의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항상 모든 통증이 또 전이를 말하는 건 또 아니잖아요. 특히 이제 갈비뼈 통증이라고 딱 꼭 집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만약에 그 유방암 이제 수술을 받으신 쪽 유방 그리고 그 안쪽에 이제 방사선 치료를 좀 시행하셨던 쪽 그 갈비뼈라면 이제 그 방사선이 좀 조사된 갈비뼈는 다소 조금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가벼운 충격에도 갈비뼈 골절이 발생될 수 있어서 결국은 병원에 가셔가지고 이제 이게 전이인지 아니면 골절인지 이걸 좀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 가시면은 보통 뼈 스캔이라든지 이런 검사를 통해서 좀 비교적 별로 어렵지 않게 전이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 질문을 보면서 저 유방암 환우분들이 얼마나 이제 재발에 대해서 걱정 많이 하시는지 느낄 수가 있어서요. 마음이 짠했습니다. 근데 다들 느끼시겠지만 저희가 얼마나 이제 열심히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결과 있으실 수 있으니까 다들 이제 힘내셔서 치료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제 그럼 질문 두 번째인데요. 한번 선생님 소개시켜 주실까요? 네. 두 번째 이제 질문해 주셨던 그 환우분은 전이성 유방암 2기를 진단받으셨대요. 그래서 전이성 유방암은 전이가 되지 않아도 전이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전이가 빨리 된다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하셨고 또 그 전이성 유방암과 진행성 유방암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질문을 좀 주셨네요. 네, 그 어렵죠. 그래서 저희가 암에 대해서 기술을 물어보실 때 굉장히 긴장되는데요. 0기부터 4기로 이제 나누어져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전이성은 조금 이게 안 맞을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2기 유방암입니다 하면은 암의 사이즈가 2cm는 이상이고 저희가 이제 애과 림프절이라고 해서 겨드랑이 림프절로의 전이가 되어 있는 경우를 이제 2기로 저희가 분류를 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요. 진행성 유방암이 사실 조금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국소 진행성 유방암일 것 같은데요. 그거는 3기 환자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이가 된 거는 아닌데 조금은 더 커져 있는 그런 유방암인데 그런 암이 전이성과 어떻게 다른지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전이라는 거는
맨발암에서 멀리 간 거예요. 그래서 먼 기관이나 먼 임파선으로 퍼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완치를 바라보기 어려운 그런 단계이고 병기로는 저희가 4기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환자분께서 유방암 2기라고 들으신 게 맞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전이가 된 것과 국소 진행성 유방암은 좀 병기를 달리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질문 좀 부탁드릴게요. 네.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서, 네. 유방암은 뼈나 뇌로 전이가 많이 된다고 해서 이 환우분이 많이 걱정이 되신데요. 그래서 전이를 확인하려면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또 뼈나 뇌로 전이가 되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궁금해 하시네요. 네, 이제 환자분들 걱정 많이 하시는 것만큼 저희도 아마 진료실에서 환자분들 만날 때 가장 긴장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뼈 검사는 앞서서 최진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간단하게는 엑스레이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뼈 전이가 있는지 없는지. 근데 이제 저희가 루틴하게 체크업할 과정에서는 본 스캔이라는 걸 통해서 전체적인 거를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국소적인 부분을 평가하기 위해서 좀 더 세밀한 관찰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MRI를 활용하여서 본 메타스타시스 여부를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뇌전이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물어보시는데 뇌전이 또한 사실은 증상이 있을 때 의심이 될 때 머리를 갖다 MRI를 찍는 거나 CT를 찍는 모달리티 두 가지를 다 활용을 해가지고 검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저희가 검사는 그렇게 해서 검사가 됐는데 이제 어떤 영향이 있는지가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유방암은 뼈전이를 가장 많이 하는 암으로 알려져 있어서 앞서서도 이제 갈비뼈 통증을 얘기해 주셨는데 유방암 환자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환자들이 전이가 되고 나면 75%, 4분의 3이죠. 그렇게 많은 환자들이 뼈전이는 갖고 있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 뼈전이가 있는 환자분들 중에 43%가 넘는 환자들이 근골격계 합병증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부분을 되게 우려하고 있는데요. 그럼 근골격계 합병증이 아마도 우리 환우분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첫 번째는 암세포가 뼈를 파고드는 과정에서 통증을 유발하는 거예요. 그 통증이 굉장히 극심하다고 해서 많이 힘들어들 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암세포가 뼈를 파고드는 과정에서 뼈가 약해져서 굉장히 쉽게 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그걸로 또 힘들어 하시기도 하고 또 종양세포 자체가 척수를 누르게 되면서 척수 압박을 해서 환자분들의 신경계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뼈 세포가 파괴되는 과정에서 칼슘이 막 쏟아져 나오게 되면 우리 몸에 고칼슘 혈증이 생기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근골격계 합병증 하면은 별거 아니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환자분들한테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건 물론이거니와 이런 부가적인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항암 치료를 잠시 중단하거나 그 스케줄을 변경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실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신체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정신적으로 마찬가지고 굉장히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걸 느끼시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유발하는 경우가 뼈전이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뇌전이는 또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뇌전이는 사실은 오히려 더 증상이 없이 소리 없이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유방암 하면은 굉장히 무서운 뇌전이를 가지고 있다 해서 누구나 공포스러워 하는데요. 사실은 일반적인 증상이라는 거는 조금 불호도하고요. 이제 병변이 어디로 전이가 되어 있느냐, 뇌에 어디로 갔느냐에 따라서 각각 증상은 좀 달리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운동기계 쪽에 이제 자극을 하는 위치에 자리했다면 갑자기 마비가 온다던거나 움직임이 안 된다거나 하는 걸로 나타나시기도 하고요. 감각계를 영향을 미친다면 갑자기 감각이 좀 잘 안 된다든지 얼얼한 느낌이 들어요 정도로밖에 말씀을 안 하시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에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신다면 한 번쯤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약제랑 상관없이 구토를 하거나 메스꺼움 그리고 약간 무기력한 증상 이런 것들을 호소하신다면 한번 뇌전이를 고려해 보시고 주치 선생님과 상의해 보시기를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치료 쪽 질문들 많이 주셨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환자분들이 조금 더 궁금해하는 내용을 이제 하는데요. 네.
환자분들 첫 번째 이제 치료와 관련돼서 궁금해 하셨던 질문인데, 유방암 진단 받고 이제 8년 만에 폐로 아마 환자분이 좀 전이가 됐다고 말씀 들으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키스칼리하고 페마라로 지금 현재 치료 중, 1년째 치료 중이라고 하십니다. 암 크기가 1cm보다 작아졌지만 더 이상 큰 변화는 없는데, 더 이상 효과가 없는 건지, 이대로 계속 같은 치료를 받는 건지 환자분 궁금해 하시네요. 그래도 환자분께서 이제 전이가 되시고 첫 항암 치료를 하고 계시는데 암 크기가 1cm보다 작아졌다는 건 굉장히 좋은 소식일 것 같아요. 이제 암의 성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암은 사실은 무제한적으로 퍼지게 되어 있는 그런 세포이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하지 않거나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 아무데로나 막 커지고 번지고 전이가 되고 이러는 게 기본적인 건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키스칼리아 페마라를 드시면서 사이즈가 줄다가 1cm 미만으로까지 작아진 거예요. 그런데 더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러면 환자분들 다 와가지고 좀 답답해 하시거든요. 네. 효과 없는 거 아닌지. 근데 좀 더 돌려서 생각해 보시면 내버려 뒀다면 1cm보다 작아졌다가도 갑자기 커질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계속 작아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건 그냥 커졌을 거를 그 상태로 유지하게 해주는 거니까 그래도 항암 효과가 유지되는 거고 그거를 저희는 안정 반응이라고 평가를 하면서 환자분 결과 좋으신데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환자분께서는 지금 다른 분들보다도 좋은 결과로 지금 효과를 받으시는 거고 물론 키스칼리아 페마라가 전혀 부작용이 없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마도 1년째 드시고 있으시다면 잘 드시고 계시는 분에 속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약을 잘 유지하시면서 효과를 계속 보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같이 보는 환자들 가끔 보면 이렇게 약 중단하시고 시간 지나면 또 커지는 분들도 맞아요.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환자분은 약이 잘 듣고 네. 있다고 생각을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그래서 치료를 성급하게 끊는 것보다는 유방암은 어떻게 보면 이제는 많이 바뀌었거든요. 이렇게 조절을 해가면서 좀 같이 갈 수 있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기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하게 받아들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두 번째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유방암의 부분 절제를 하시고 방사선 치료를 받으셨다고 하네요. 그런데 최근에 같은 쪽 폐에 전이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방사선 치료를 다시 할 수 있는지 문의를 주셨어요. 네. 이거는 이제 제가 답변을 좀 해드려야 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환자분들이 이제 방사선 치료는 한 번 받았던 부위에 다시 받을 수 없다. 이런 또 기본적인 상식을 좀 가지고 계셔서 많이 또 해주시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이제 우리 그 질문을 주신 그 환우분 같은 경우는 엄밀히 말하면 유방에 이제 방사선 치료를 했다고 폐에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것은 두 개가 중복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아무리 같은 쪽이라고 해도 저희가 원래 유방 그 부위 방사선 치료를 할 때는 폐를 굉장히 적절하게 빼서 치료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만약 이제 그 폐에 생긴 전이 위치가 이전에 이제 방사선 치료 영역에 포함됐던 부위, 이제 갈비뼈 그쪽에 가까운 부위라면은 뭐 그거는 약간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겠지만 만약 그 일반적으로 좀 퍼져 있는 다른 부위에 이 전이가 발생이 됐다면 그거는 충분히 방사선 치료를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제가 드려야 되는 말씀 중에 이제 원래 이제 뼈 전이 그러니까 폐나 뭐 간이나 이런 데 전이가 됐을 땐 사실 방사선 치료를 먼저 고려를 하진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수술적으로 절제가 가능한지, 네, 전이 부위에 절제가 가능한지를 먼저 저희가 평가를 하고 만약 가능하다면 사실은 수술을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유는 이제 방사선은 뭐 굉장히 이제 치료 효과가 좋은 방법이긴 하고 또 최근에 또 치료 효과가 굉장히 좋아지는 걸로 이제 보고가 되고는 있지만 이제 수술은 명확하게 그 암세포를 몸에서 걷어내는 과정이라면 방사선은 치료를 하고 나서 반응이라는 걸 봐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아무리 반응을 잘하는 암세포도 100%인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뭐 90% 이상 이렇게 얘기를 해도 10분 중에 한 분은 저희가 제 치료 실패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술이 조금 더 완전한 치료라고 생각을 해서 환자분들한테도 수술을 먼저 권유를 하게 되죠. 그래서 수술을 먼저 고려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뭐 수술이 좀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뭐 체력적으로 문제가 있으시거나 다른 이유가
고려하신다면 방사선 치료도 고려해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앙대학교 병원에서는요, 저희가 이제 이런 경우에 방사선 종양학과 선생님 의견도 듣고, 또 저희 의견도 듣고, 또 수술하신 선생님을 한 번에 만나실 수 있게 다학제 협진을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불안하시거든요. 그 불안감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모든 전문가의 의견을 저희가 종합을 해서 환자분한테 가장 적절한 치료를 제공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께서는 이런 문제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와 상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최선의 방안을 아마 같이 논의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 방사선 선생님한테 한 번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작년 초에 수술을 하셨고 표적 치료를 진행을 했는데 치료를 종료하시고 3개월 만에 간전이가 됐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복강경으로 간에 있는 종양을 절제한다고 하는데 혹시 방사선 치료로 간에 있는 종양을 없앨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이 질문에만 딱 답변을 드린다면 간에 있는 그 전이 암도 방사선으로 없앨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앞 질문에서도 이제 제가 답변을 좀 드렸듯이 가능성을 놓고 보면은 수술이 조금 더 완전한 치료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수술은 명확하게 몸에서 암세포를 제거할 수 있지만 이제 방사선 치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는 아무래도 수술을 먼저 고려하시는 것이 환자분은 맞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환자분 상황에 따라 조금 더 다른 평가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 이제 질문은 표준 치료를 받으셨고 또 1년 후에 뇌와 피부 전이를 진단받으셨대요. 그래서 TCHP에서 파클리탁셀 투약을 하셨고 현재는 캐사일라 투약 중이라고 하십니다. 피부전이 범위가 커져서 AC 항암을 진행한다고 들으셨는데 허투 양성인데 표적 치료제는 사용하지 못하는지 또 이게 환자분에 해당되는 임상은 없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하신 모양이에요. 네. 저희 환자분들 역시 질문의 퀄리티가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헐투 양성 전이성 유방암 환자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헐투 타겟티드 에이전트는 많이 있고 지금도 많이 나오고 있고 합니다. 하지만 또 이게 지속 가능한 치료가 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보험 적용이라든지 비용을 저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환자분께서 아직 투여하지 않은 약은 타이커브, 즉 라파티닙이라 그래서 헐투 약제 중에서 경구항암제가 하나 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보험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데 보험을 만들기 위해서 아마도 선생님께서는 아드리아마이신이라는 약을 쓰시려고 하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파클리탁셀 그리고 아드리아마이신을 썼던 환자분한테만 타이커브가 보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환자분이 이미 파클리탁셀은 투여하셨으니까 아드리아마이신 컨비네이션 AC 요법을 한 번 더 진행을 한 다음에 헐투 타겟티드 에이전트를 쓰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그래서 AC를 쓰시는데 사실 답답하시거든요. 나 지금 헐투 타겟티드 에이전트 써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실 텐데 AC 요법이 굉장히 고전적인 요법이고 힘들다고 많이 알려졌지만 유방암에서 힘든 만큼 사실은 성적도 나쁘지 않은 그런 약제입니다. 그리고 적의 효과가 있다 그래서 아마 계속 쓰시지 않고요. 횟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곧 몇 번의 이제 제한점을 쓰시고 나면 헐투 타겟티드 에이전트로 바꾸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선생님께서 다 내다보시고 결정하신 것 같고요. 사실 제일 궁금하신 건 임상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신약이 많이 나오고 있고 헐투 타겟티드 에이전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임상 연구는 너무 조건이 까다로워요. 그래서 제가 지금 환자분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것만으로는 그 임상 연구에 맞는 게 딱 있겠다 없겠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임상 연구는 많기 때문에 환자분의 세밀한 정보를 다 이렇게 따져보시고 갈 데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네. 질문 이제 5번째입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10년 전에 유방암 4기로 절제술 후 항암 치료를 받으신 기록이 있으세요. 환자분이 최근에 어지러운 증상이 나타나서 병원 진료를 받으셨는데 안타깝게도 뇌의 전이가 발견되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방사선 치료가 불가피하다고 하는데 뇌에 방사선 치료를 한다는 게 사실 좀 걱정이 많이 되시나 봐요. 그래서 뇌전이의 방사선 치료 효과랑 치료에 대해서 아마 좀 질문을 주셨어요. 안타까운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환자분들이 사실 많이 두려워하시는데요. 사실 이제 뇌에 전이가 있을 때 방사선 치료는 어떻게 보면 가장 좀 효과적으로 환자분의 그 불편함을 그러니까 좀 해소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치료라고 이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방사선 치료, 이제 뇌전이가 있으신 분들에서 저희가 시행하는 방사선 치료 이제 크게는 두 가지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전뇌 방사선 치료라고 해서 이제 전체 뇌에 다 방사선 치료를 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병이 있는 데만 집중적으로 치료하는 이제 방사선 수술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두 가지 어떤 치료를 하는지 나누게 되냐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병변의 개수가 되게 많으신 분들은 전내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세요. 전내 방사선 치료를 해야 그 지금 현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암세포들까지도 좀 컨트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내 방사선 치료를 우선 저희가 권유를 해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방사선 수술이 요즘 조금 더 많이 들어보셨던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방사선 수술은 명확하게 쉽게 말씀드리면은 뇌를 전체를 다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뇌에 병이 있는 데만 굉장히 좀 집중적으로 거기를 타겟팅해서 좀 방사선 치료 방법 중에서도 가장 하이테크의 방법을 사용을 해서 굉장히 많은 양의 방사선을 한 번에 쏘든지 아니면 5번 정도로 나눠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 치료는 저희가 이제 좀 환자분들을 보고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상황에 진행을 하게 되는데,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개수와 좀 크기일 것 같습니다. 사실 크기가 너무 크게 되면은 효과가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또 개수가 너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실은 이제 그거를 치료를 해놓고 나면은 그 이후에 또 옆에 또 그 주위에 다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5개가 넘지 않는 환자들에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특별히 조금 더 고려를 하는 게 있는데요. 환자분의 전신병 상태가 어떠신지를 꼭 저는 확인을 합니다. 이게 뇌에만 있으시면은 사실 그 방사선 수술을 이제 치료를 하는 게 환자분한테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방사선 수술이라는 거는 뇌에 있는 방사선으로, 그러니까 뇌에 있는 전이 부위는 내가 방사선으로 다 없애겠어! 라는 걸 목적으로 사실 저희가 치료를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저희가 뇌 치료를 정말 열심히 해서 다 없앴는데 몸의 다른 부위에 암이 사실 많으신 경우에는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뇌에 전이가 발생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약제로 다른 부위에 이렇게 다른 부위 암이 잘 컨트롤이 되고 있으신 분들이면은 저희가 이제 방사선 수술을 권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제 전내 방사선 수술 치료를 먼저 권하게 됩니다. 전내 방사선 치료는 그러면 다 못 없애는 거냐?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신데요. 최근에는 또 방사선 치료 기술이 좀 발전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병이 있는 부위에는 방사선 양을 조금 더 올리고, 그리고 이제 뭐 기억력이나 이런 것과 관련된 해마나 이런 부위에는 또 방사선 양을 좀 낮춰서 진행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작용을 가능하면 좀 낮추고, 그리고 병이 있는 데는 방사선 양을 좀 올려서 가능하면 이거를 다 컨트롤 해봐야지 하고서 이제 치료를 하고 있고요. 전내 방사선 치료 받으시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증상이 한 70에서 80% 환자분들은 완화되시는 걸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이 조금 편안해지시도록, 또 삶의 질이 조금 더 좋아지시도록 이제 방사선 치료를 돕고 있고요. 방사선 수술은 사실 더 성적이 좋습니다. 방사선 수술은 보통은 얘가 이제 컨트롤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더 이상 이 병 때문에 뭐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저희 이제 치료의 어떤 성적으로 저희가 평가를 하는데, 70%에서 많게는 90%까지도 컨트롤이 된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사선 수술은 조금 더 치료 효과가 좀 명확하기는 하지만 조금 제한된 환자분들한테 시행이 될 수 있다는 거는 좀 기억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제가 교수님 말씀 드리면서 생각한 건, 유방암 환자분 치료는 딱 한 부분만을 바라보고 치료하지 않는 것 같아요. 모든 의료진들이 다 내가 치료해야 될 부분 이외에도 다른 것의 상태도 다 같이 검토해 주시면서 치료 계획을 세워 주시기 때문에 아마 우리 유방암 치료가 조금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이번 질문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이 3년 전 림프절 전이가 된 허투 양성 유방암 3기 초를 진단받으셨대요.
이제 선항암 후에 수술을 받으셨고 원발 부위에 잔존함이 있어서 레나라정, 그다음에 캐사일라 치료와 이후에 허세틴 치료를 받으셨다고 하는데 전이에 대한 불안감으로 너링스 치료를 받고 싶으시대요. 근데 이게 고가여서 부담이 많이 되신다고 하세요. 네. 교수님께서 너링스 효과가 어떤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너무너무 열심히 치료를 받아오신 것 같아서 제가 이것만 읽고도 정말 박수를 쳐드리고 싶었는데요. 일단은 헐투 양성 유방암 환자분들은 예후가 나쁠지 모르겠다라는 불안감이 높다는 거는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 환자분께서는 현재 시점에서 이제 3기 유방암 환자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치료를 지금 다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수술 전에 이제 받는 치료도 하셨고 그리고 잔존함은 남을 수 있었지만 거기에 또 캐사일라라는 헐투 타겟티드 에이전트를 쓰셨고 그리고 이제 헐세틴 치료를 아마 1년 마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너링스는 이런 세팅에서 그러니까 어주번트로 그러니까 재발 방지를 위한 헐세틴을 1년을 다 쓰시고 나서도 그리고 나서 너링스를 1년 추가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너링스가 고가이긴 하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헐세틴을 다 쓰신 분한테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약제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재발 방지에 효과는 있다라고 이미 입증은 되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고가라고 하면 굉장히 완벽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건 임상 연구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죠. 그래서 너링스에 대한 가격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그 가격이 저희 기대치만큼은 아닐 거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는 헐세틴 치료 이후에 재발을 막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약임은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고려하셔야 될 게 있어요. 1년간 너링스를 쓸 때 이 너링스도 가지고 있는 부작용이 있는데 굉장히 지속적인 설사를 한다고 해요. 그게 이제 심한 분도 있고 그냥 견딜만 하신 분도 있고 이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이 너링스의 부작용을 내가 건질 수 있는 컨디션인지 나한테 적합한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막연히 효과가 얼마나 좋은가 보다는 이 너링스가 가지고 있는 부작용이 나한테 적절한가 내가 견딜 수 있는가를 같이 고려해 보신다면 이 약제를 선택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부작용을 좀 살펴볼 건데요. 부작용 환자분들이 참 많이 경험하시죠. 그래서 저희가 많이 도와드리고 싶지만 가끔은 또 효과를 보고 싶어 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좀 감내하시기를 좀 부탁드릴 때도 많아서 조금 서운하다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질문을 한번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환자분 지금 이제 키스칼리하고 페마라 5번째 사이클을 진행 중이신 환자분이시래요.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시고 건망증 증세가 좀 심해진 것 같다고 하셨고 그게 이제 키스칼리 부작용인지 이러다가 혹시 치매가 생기는 건 아닌지 많이 걱정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제 당연히 이제 건망증 심해지면 좀 무섭죠. 그런데 자, 환자분의 상태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키스칼리 페마라를 지금 5번째 사이클까지 하시는 걸로 봐서는 환자분은 전이를 진단받으신 지 지금 5개월이 채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좀 당황스러웠던 시기를 막 지나고 계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자, 키스칼리랑 페마라의 가장 큰 역할은 우리 몸에서 폐경이 된 이후에도 나오는 여성 호르몬을 낮추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이 폐경이 이미 된 줄 알았지만 그 와중에도 더 폐경인 상태로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환자분은 나 갱년기 증상 잘 몰랐는데 갱년기 증상을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환자분의 신체 반응 속도가 느려진다든지 그럼 그 와중에 이제 건망증도 좀 나빠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길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 그런 요인도 있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정신건강의학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또 우울한 경우에 조금 더 이런 기억력과 관련된 증상이 좀 더 어려울 수 있대요. 그런데 환자분은 지금 막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막 전이가 됐지만 약을 잘 먹으면서 꿋꿋이 버티고 있으시지만
그래도 내가 혹시 불안하지 않은지, 내가 굉장히 지금 우울하진 않는지 이런 정신건강의학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보신다면 본인의 조금 더 삶의 질도 높이고 특히 또 우리가 건망증 증세 이런 게 또 다른 요인 때문에 발생하는 걸 수도 있다는 걸 한 번 더 확인하신다면 이제 아직은 치매 걱정은 조금 이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열심히 치료 받으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약제 관련해서 부작용에 대한 걱정들이 맞아요. 환자분들이 네.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 캐사일라로 항암 치료 중인 환자분이시고 점차 혈소판이 낮아져서 현재는 5만 대까지 감소하셨대요. 항암 치료를 중단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혈소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이런 게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네, 캐사일라도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알고 계시는 헐투 타겟티드 에이전트인데요. 이제 아마 이분께서 혈소판이 5만 미만으로까지 이제 감소하셨다 그러는데 저희가 혈소판이 감소하는 것도 단계를 나누거든요. 가장 1단계 낮은 거, 2단계, 3단계, 4단계는 너무 낮아서 이제 정말 위험한 상황인데 지금 5만 미만이면 3단계입니다. 그러니까 3단계까지 낮아지게 되면 저희가 보통 모든 항암제를 중단을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항암 치료를 하다가 더 낮아질 경우에 너무 위험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중단이 원칙입니다. 근데 중단을 그럼 언제까지 해요? 사실은 이거는 조금 봐야 알지만 회복하시는 걸 보면서 저희가 치료 시기를 결정하는데 그게 이제 1단계 이하가 되는 즉 7만 5천 이상으로 올라오는 시기까지 기다렸다가 항암 치료를 똑같은 용량으로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근데 사실 이렇게 한번 떨어졌던 분들은 또 떨어질까 봐 걱정돼요. 그런데 이제 환자분께서 또 5만 미만으로 한 번 더 떨어지신다면 그때는 7만 5천 이상으로 올라온다고 해도 용량을 좀 줄여서 다시 시도하시는 것이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제가 이제 환자분들께 숫자가 떨어졌어요. 뭐 수치가 안 좋아요. 말씀드리면 환자분들 너무 속상해 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나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주시는데 안타깝게도 저 혈소판이 떨어진 거는 항암 치료 때문입니다. 그건 피해갈 수가 없는 거고 항암 치료가 가지는 영향 때문에 골수 기능이 떨어진 건데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다른 분들은 또 괜찮으신 분도 있고 조금 더 많이 떨어지시는 분도 있고 이런 차이가 있는데 특히 혈소판이 떨어지는 거는 저희가 일단은 약을 끊고 지켜보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아마 담당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만 제가 환자분들께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내가 혹시 의료진한테 얘기하진 않았지만 먹고 있는 건강보조식품은 없는가? 내가 또 먹고 있는 음식은 없는가? 사실은 깜빡하고 먹고 있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혈소판이 더 떨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한 번쯤 체크를 해보셔서 우연히 내가 먹었던 음식, 내가 먹었던 뭐 건강보조식품 인지하지 못했을 뿐인데 그거를 끊는 것만으로도 수치가 좋아지면서 더 늦추지 않고 치료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의료진이 이런 수치를 조정을 할 거고 환자분은 푹 이제 충분한 휴식 기간을 쉬시면서 본인을 한번 돌아보시는 시간을 같이 가져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시니까 저희도 이제 만나는 환자들 중에 이제 본인은 몸에 좋다고 아니면 네. 주위에서 정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건강 보조 식품들을 드셨는데 막상 그 약 때문에 맞아요. 정작 받아야 되는 항암제 치료를 못 받게 되시는 환자분들이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때 너무 속상하죠. 네. 근데 이제 그게 너무 가족분들이 너무 우리 환우분들을 챙겨주셔서 그러세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챙기시지 마시라고까지 말씀드리는 가족이 있으실 정도인데, 이제 적절하게 항상 거기에 대해서 이제 컨설을 갖고 계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교수님들한테 이 약이 먹어도 되는 건지 한번 확인을 받고 네. 드시면 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들고 오셔도 돼요.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이 약 먹어도 되나요? 한 번쯤 확인해 주시면 훨씬 빠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그 다음 부작용 질문을 제가 이번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70대이시고요. 유방암 수술 후 1기를 진단받으셨대요. 그래서 호르몬 복용과 방사선 치료를 예정하고 있으시다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연세가 많고 체력이 좋지 않아 걱정이 되는데, 방사선 치료 진행 힘들 건지, 뭐 이런 게 지금 궁금하신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뭐 많이 물어보시죠. 사실 네, 요즘 70대이신 분들이 워낙 건강하셔서 실은 이렇게 별로 고민 안 하고 방사선 치료 많이 하시긴 하십니다. 그래도 이제 보호자분들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이제 방사선 치료 부작용은요, 제일 먼저 환자분들이 좀 많이 느끼시는 거는 피로감을 제일 많이 느끼세요. 특히 연세 많으신 분들은 많이 피로하다고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전신작용은 사실 피로가 제일 크고요. 방사선 치료는 치료 받는 데만 보통 부작용이 생깁니다. 유방을 치료를 받기 때문에 이제 유방에 생기는 부작용이 가장 주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시는데, 유방암 같은 경우는 재발할 때 우리 피부로 재발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희 방사선 치료를 할 때는 피부를 충분히 넣어서 재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제 치료를 시행을 하고 있어서 방사선이 피부에 많이 이제 조사가 되게 돼요. 방사선이 피부에 들어가면 이제 방사선 피부염이라는 게 발생하게 되는데 뭐 그게 정도가 있지만 대부분은 유방암 치료 받으시는 분들은 뭐 1단계 정도에서 이제 멈추시는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요. 그냥 피부가 좀 불그스름해진다거나 좀 거무잡잡해진다거나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좀 머무르시는 경우가 되게 많고 조금 더 진행이 되시는 경우에는 뭐 좀 피부가 벗겨진다거나 이러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환자분들하고 방사선 치료할 때 이제 크림을 좀 처방해 드리는데 보습력이 좀 많은 크림이나 아니면 피부 재생인자가 좀 포함되어져 있는 그런 크림을 처방을 해드려서 충분히 바르면서 저희가 치료를 하도록 안내를 드리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크림을 열심히 바르시는 환자분들은 이제 보습이 좀 되고 피부 기능이 떨어지는 거를 좀 그 약제가 좀 보충을 해주다 보니까 그런 회복력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좀 효과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 외에도 저희들이 이제 방사선 폐렴이라고 해서 유방이 가슴벽에 붙어 있는 기관이고 그 가슴벽 바로 아래는 폐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폐의 아주 일부는 이제 방사선 영역에 좀 포함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폐에 방사선이 들어가게 되고 이제 비율은 뭐 한 1%에서 2% 정도 보고는 하고는 있지만 방사선 폐렴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방사선 폐렴 하니까 또 엄청 무서워하실 수는 있으신데 유방암 환자에서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방사선 폐렴이 심하게 오는 경우는 흔치는 않으시고요. 대부분 그 폐에 이제 흔적이 좀 생기는 것처럼 보이는 그 정도의 방사선 폐렴이 좀 있으시고요. 왼쪽 유방을 또 저희가 치료할 때는 심장에 들어가는 방사선 양도 굉장히 조절을 많이 합니다. 특히 이제 고령이신 분들 중에 심장 크기가 되게 크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이제 뜻하지 않게도 아무래도 방사선 영역에 좀 심장이 좀 들어갈 수 있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심장 독성도 한 1% 정도에서는 보고는 하고 있어요. 그래도 요즘 이제 기술이 좀 좋아져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언더라인을 확인을 하고 이제 가능하면 심장도 좀 빼서 치료는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이제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시거나 뭐 걱정하고 그러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 보면 피곤함을 많이 호소하시는데요, 선생님. 근데 그게 피곤함이 방사선 치료 기가 받는 동안 주로 언제쯤 있나요? 처음부터 혹시 피곤함이 많이 힘들까요? 개인차가 굉장히 심한 것 같습니다. 어떤 환자분들은 치료가 끝날 때까지도 아무렇지도 않은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두 번 받았는데 굉장히 피곤해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리고 중간쯤에 와서야 피곤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이게 아무래도 우리 유방암 환우분들이 또 굉장히 개개인 너무 다르시고 또 평소 하시던 생활 습관들도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피곤함의 정도는 개인차가 되게 심해서요. 지금 방사선 치료 하시는 동안엔 충분히 쉬시는 게 좋습니다 하고 제가 이제 안내를 드리지만 또 어떤 분들은 직장 생활을 다 하시면서 또 방사선 치료를 받으셔도 아무렇지도 않다 하시는 너무 경우가 잘하고 있으시거든요. 계시죠? 네. 그래서 이제 방사선 치료에 대한 힘듦을 제가 가늠은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항상 보면 제 개개인 되게 다르셔가지고 그 환자분들의 그 상태를 항상 인정해드리고 있는 편이기는 합니다. 혹시 저만 궁금해요. 저희가 환우분을 대신해서 제가 좀 여쭤볼 게 있는데 보통 저희가 수술을 하고 이분처럼 다 이제 없어진 상태에서 이제 방사선 치료 재발하지 말라고 한 네. 치료를 할 때 그 기간 얼마나 준비해야 되는지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네, 그렇죠. 그럼 그 기간도 그냥 겸사겸사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예전에 저희가 이제 표준 치료라고 해서 제일 많이 사용하던 방법은 한 7주 정도에 걸쳐서 치료를 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했어요. 33회나 35회 그죠. 정도 굉장히 한 달 반 정도에 걸쳐서 천천히 치료를 했습니다. 그걸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저희가 치료를 해서 그 임상 연구에서 얻은 데이터는 대부분 이제 그걸로 이루어진 그 결과들인데요. 최근이라고 해도 한 이제 거의 쌓여진 시간은 한 10년이 넘은 것 같은데요. 하이퍼플렉셔네이션이라고 해서 한 번에 주는 방사선량을 좀 높이면서 기간을 좀 줄이는 그런 치료 방법들을 저희들이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20번 정도의 방사선 치료가 맞춰지시는 환자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병원들마다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대부분은 어떤 병원에 가시면은 좀 고전적인 방법인 7주 정도에 걸쳐서 치료를 하시는 선생님이 있으실 수도 있으시고, 그렇죠. 또 어떤 병원에 가시면은 한 4주 정도의 치료가 맞춰지는 그런 환자분들도 있으실 수 있으세요. 근데 두 개는 이제 지금 현재로는 효과가 거의 비슷한 걸로 나와 있어서 네. 이제 이렇게 어떤 거를 선택해서 받으셔도 선생님의 의견에 따라서 하시면 되는데, 간혹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이게 하이퍼플렉셔네이션을 할 수 없는 환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사선 영역에 너무 폐가 많이 포함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좀 림프노드나 이런 데 조금 이렇게 실제 보이는 림프노드가 있거나 이럴 때 이제 부작용의 위험이 있거나 아니면 실제 플랜을 해봤는데 이게 좀 부작용이 우려가 될 때는 저도 이제 좀 짧게 못하고 길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방사선 치료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간이 4주 또는 8주 정도 되는 게 일반적이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한테 환자분들께서 질문을 많이 하세요. 이게 이제 치료가 길어지다 보니까 하기가 어렵겠다 이런 네. 얘기도 하시는데 들으셨다시피 저희가 이제 요즘은 좀 짧게도 하는 것도 효과를 입증한 바 있기 때문에 본인의 스케줄을 이제 담당 선생님이랑 잘 상의하셔가지고 절대로 필요한 환자분이 안 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네.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방사선에 대해서 좀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1회에 3.2 그레이 총 15회를 진행하는 것으로 방사선 치료를 앞두고 계신 환자분이시래요. 근데 방사선도 대표적인 바람의 원인으로 알려지고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CT, PET 이미 많은 검사를 하시면서 방사선 노출이 많아서 다들 걱정 많이들 하시는데 이럴 때 방사선 치료로 추가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어떤 암을 만드는 또 내지는 재발을 하는 거에 영향을 미칠까 봐 이제 좀 걱정을 하셨어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시고 제일 우려를 많이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 질문인 것 같아요. 우선 환자분 같은 경우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좀 하이퍼플렉션을 짧게 진행하시는 방법으로 이제 방사선 치료를 앞두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제 저희가 방사선 치료는 바람의 원인이 되는 그 원인이 되는 게 맞습니다. 맞다고 이제 말씀드리는데 이제 그 비율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미국의 암 등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제 2차 암이 전체 암 환자에서 한 14% 정도를 보고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일부 환자들은 실제 이전 암에 치료와 관련된 2차 암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방사선 치료만으로 사실 생겼던 건지 아니면 다른 치료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원인이 됐던 건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인과관계를 봤을 때 방사선 치료를 받았던 환자분들 중에는 다른 분들보다는 좀 비율이 높게 실제 암이 발생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가 바람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 이제 CT나 PET 같은 것들을 적절하게 조절을 해서 치료를 할 필요는 있는데요. 항상 이제 암 치료를 할 때는 치료에 따른 이득과 또 이제 치료를 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그런 어떤 불이익 두 개를 이제 비교하면서 저희가 치료를 해야 되는데 암 환자분들에서 있어서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것은 보통은 이득이 훨씬 큰 경우에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데이터들이 방사선 치료를 이제
호치킨 림포마도 굉장히 넓은 부위를 방사선 치료를 받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넓은 부위를 받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오래전에 치료를 받거나 이런 환자분들한테 나왔던 데이터들이고, 고령 환자분들한테는 이차함이 얼마나 생기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보고된 데이터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에 대한 이득이 너무 분명한 상황이라면 사실 이차함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이제 방사선 치료 이후에 저희들이 계속 추적 검사를 시행을 하잖아요. 추적 검사를 시행하시면서 다른 암에 대한 그 검사도 같이 좀 진행이 되니까 그런 걸 좀 참조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환자분들이 진짜 많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이고, 저희가 정기적으로 사실 검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걱정들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의료진 입장에서도 가장 최소한의 검사를 하려고 한다는 거를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질문은 제가 할게요. 네, 유방암 3기로 전절제 후 항암 치료를 받던 중 척추에 다발성 뼈전이가 진단되셨대요. 뼈가 약해져서 넘어지면 크게 다칠 수 있다고 해서 밖에 돌아다니기가 무섭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관리하면 좋으실지 물어보셨네요. 그렇게 유방암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뼈전이가 많은 암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저도 이제 뼈전이가 되고 나면 환자분들이 저렇게까지 공포스러워 하시는 걸 가끔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골격계 합병증이 생기게 되면은 너무나 많은 큰 작용을 합니다. 그게 이제 스케줄을 많이 조정을 해서 항암 치료를 당장 중단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방사선 치료를 가야 되는 과정이 생겨서 치료를 못 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환자분께서 조심하는 거는 맞습니다. 이제 그러실 수 있고 이제 그렇다는 거는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항암 치료를 하는 목적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저희가 항암 치료를 하는 목적은 결국엔 일상생활에 가깝게 근접해서 살기 위해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안에 갇혀 있으려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그걸 위해서 도와주는 여러 가지 보조제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즉 뼈전이가 발생했을 때 이런 골절 등 골격계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약제가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대표적으로는 엑스지바랑 조메타 이렇게가 지금 사용되고 있는데 두 약제가 모두 뼈전이가 있는 유방암 환자에서는 급여도 되기 때문에 항암 치료도 하면서 같이 이제 사용하는 약제로 이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뭐 환자분들이 그 약 맞으면 좀 더 힘들지 않아요? 선생님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항암 치료보다는 안 힘드세요. 물론 그렇지만 그 효과가 뭔지를 말씀드리면 엑스지바나 조메타와 같은 근골격계 합병증을 막아주는 약이다, 조절해주는 약이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임상 연구로 입증이 된 거예요. 근골격계 합병증이 발생하는 확률을 명확하게 줄여주는 임상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그 효과를 입증했기 때문에 일단은 그 효과를 바탕으로 저희가 약제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통증 조절을 위해서 나온 약은 아닌데 이것이 통증 조절에도 조금은 호전을 보더라라는 이런 결과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약을 모두에게 쓸 수 있고 모두가 다 아무 때나 쓸 수 있고 이런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이제 턱관절 이런 데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라든지 치아 상태 등을 보면서 써야 하기 때문에 이것도 의료진과 잘 상의하면서 뼈전이 있는 분들이 오히려 더 나빠지기 전에 미리 같이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무엇보다도 나가기 두렵고 이러신 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환자분이 이런 뼈 건강을 적절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뭐 칼슘을 드신다든지 햇빛을 적절하게 쐬신다든지 하는 걸 하면서 우리 뭐 등산 이런 거 어려운 거 하지 마시고요. 가볍게 걸으시면서 하시는 운동을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와 같이 이런 예방하는 약제도 함께 쓰시기를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저희 이제 환자분들 중에 저한테도 와서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뼈전이가 생겼는데 뼈전이 있는 환자분들 방사선 치료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저도 해야 되나요?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실제 이제 뼈전이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다 방사선 치료를 하진 않잖아요, 교수님. 그렇죠. 뼈전이가 있으면서 보통 증상이 있으셔야지 저희가 이제 방사선 치료를 고려하는데요. 제가 이제 임상에서 보면 뼈전이가 있는데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진행하지 않고 증상 없이 잘 지내시는 분들이 맞아요.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은 당연히 뭐 항암제 같은 게 잘 듣는 경우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엑스지바 같은 걸 잘 활용하셨던 환자분들은 맞아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 뼈전이에 대한 증상 없이 잘 지내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뼈전이가 있다 그래서 반드시 거기에 뭐 수술을 하거나 방사선 치료를 하거나 이렇다기보다는 이제 관리 잘 하시면서 이제 병의 진행을 이제 좀 잘 적절하게 이제 억제하시면서 적절한 시기에 또 방사선 치료가 또 필요하다면 또 치료 받으시고 그렇게 치료를 받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제 환자분들은 제가 이런 근골격계 합병증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이 많아요. 의료진으로서도. 그래서 저는 저 약을 뼈전이가 있을 때 환자분께 굉장히 많이 설명드리고 쓰는 편인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환자분이 모두 쓸 수 있지만, 이제 치아에 문제가 있거나 이럴 때는 꼭 의료진한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제 환자분은 이 약이 효과가 굉장히 좋다는 걸 알고 오셔서, 얘기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게 빨리 조금 나빠질 때 약을 끊고 조절하고 하면 되는 거라서 저희가 뼈전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항암 치료를 잘 유지하시면서 뼈전이의 이런 합병증을 막으실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노력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일 것 같아요. 환자분이 항암 치료 중이신데 당 수치가 계속 높아져서 당뇨약을 먹기 시작하셨다고 하세요. 항암 치료의 부작용으로 당뇨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시고 또 항암이 끝나고 나면 당뇨가 사라지는 건지도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네, 이제 항암 치료를 하다 보면 이 약제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구토방지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당 수치가 좀 높아져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우리가 이제까지 썼던 약제들은 항암제 때문에 직접적으로 당뇨를 유발시킨다. 그런 약들은 없었습니다. 다만 그 항암제를 쓰기 위해서 사용하는 약제들이 당을 좀 올리기 때문에 나중에 그게 아주 긴 기간 뒤엔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정도를 해왔던 게 사실이고요. 근데 요즘 많이 아시죠? 면역항암제. 면역항암제를 많이들 쓰시는데 그 면역항암제는 조금 다릅니다. 면역세포가 굉장히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우리 몸의 내분비 계통을 많이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작용으로 직접 당뇨를 유발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그 연구를 보면 그 이렇게 유발된 당뇨 환자분들한테 이제 그럼 그 약을 그만 쓰고 나면 당뇨가 좋아지나 봤더니 그분들도 그 당뇨는 계속적으로 조절을 하시는 게 좋더라라는 임상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존에 쓰셨던 약이 직접 당 수치를 높이고 당뇨가 된다는 근거는 없지만 이런 면역항암제를 비추어 봤을 때 치료 과정에서 생긴 당뇨 어떻게 보면은 약이랑 직접 관련이 없어서 약을 끊고도 어떻게 보면 관리하셔야 될 것이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리고 어떤 일부에서는 이게 아주 명확한 기전이 입증된 건 아니지만 가족력이 있거나 당뇨 유발 소인이 있으신 분이 치료를 받는 중에 조금 본인한테 정해진 연령보다는 조금 더 빨리 당뇨를 접하게 되시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항암 치료 중요하죠. 중요한데 항암 치료 중에 발생한 당뇨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뇨 조절 잘 하셔야지만 항암 치료 잘 유지할 수 있고 별다른 부작용 없이 다 하실 수 있어서 제가 오히려 당뇨 진단 받으시면 내분비내과, 안과 이런 식으로 많은 과를 연결해 드리는데 되게 조금 지금 중요한 항암 치료하는데 왜 이런 것까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 그렇지 않으시죠? 항암 치료 잘 받으시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거 관리 잘 하신다면 더 좋은 성과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제 이렇게 유방암 하는 분들이 역시 저희가 생각했던 것처럼 고난이도로 질문을 너무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저희가 되게 말씀드릴 건 많은데 아무래도 오늘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좀 제한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한 가지 조금 선전을 하자면 저희 중앙대병원에서는 까마라고 해서 유방암 환자분들을 위한 앱을 개발해서 환자분들과 지금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담 매니저 그리고 까마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조금 더 가깝게 만나뵐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어떠셨어요, 선생님? 진짜 우리 교수님 말씀대로 유방암 환자분들이 본인이 어떤 치료를 받는지 약제 하나하나 너무 다 잘 알고 계시고 그거와 관련된 질문들을 올려주셔서 사실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구체적으로 그죠. 질문을 해주셔서 깜짝 놀랐고 그리고 또 오늘 제가 진료실에서 이제 시간에 제한이 있다 보니 다 드리지 못한 말씀을 여기서 드릴 수 있게 돼서 그것도 되게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제 유방암 치료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얘기를 다 들어드리고 가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죠. 그렇지만 저희는 항상 환자분들이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다는 걸 이렇게 듣고 또 말씀드리는 기회를 많이 가짐으로써 저희도 발전해 가고 환자분들이 좋은 성적 있으실 수 있게 끝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